네, 안녕하세요. 동패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라와 가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신라의 진흥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왕 때부터 전성기를 가져오게 되어 가장 큰 이유는 한강을 차지하기 때문이거든요. 좀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따가 볼게요. 우선 진흥왕 때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황룡사를 짓고 불교를 정비했어요. 바로 종교적인 모습이죠. 이미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했지만은 진흥왕 때 다시 한번 정비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게 돼요. 처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보이스카우트 같은 개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화랑도의 어떤 화랑과 낭도로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모임을 국가적인 조직으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캠핑도 다니고 군사훈련도 같이 다니게 되면서 의리 또는 전우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나중에 삼국통일의 장교 집단으로서 이들이 널리 활용되기도 하죠. 한편 원광법사라는 사람이 스님이에요. 이제 불교의 어떤 규율을 군인들에 맞게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세소고개라는 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아랫부분 좀만 더 볼게요. 우선 진흥왕은 영토 확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그리고 대가야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영토도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5가지 정도의 업적이 있는데 아래 잠깐 볼게요. 여기에 지금 그려진 모습이 신라의 최전성기 때의 영토예요. 상당히 넓은 편인데 여기에 특징을 보면은 바로 한강 부분을 차지해가지고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든 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편 당시에 진흥왕은 자신이 확대한 그 영토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정치나 민심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그 이제 왔다 간 다음에 진흥왕이 비석을 세웠어요. 왔다 간다 뭐 이런 인증 비석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울령비, 황초령비, 북한산비, 단양적성비, 창령비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위쪽을 보겠습니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몇 가지의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중국과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차지했다라는 점이죠. 그 전까지는 중국 가려면은 신라나 다시 고구려나 백제의 사신 손을 잡고 가야 됐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죠. 단독적인 외교가 가능해진 거고, 그 다음에 한강 유역의 어떤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매우 강한 힘을 가져가게 돼요. 한강 근처에는 평야가 많기 때문에 농사의 어떤 생산력이 높겠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거고,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많이 살아요. 이들로 하여금 군인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력과 군사적인 모습에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신라가 한강 유역 차지한 건 대략적으로 알고 있죠. 예전에 진흥왕이랑 백제의 성왕이 서로 간에 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는 한강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당시에 한강 하류 좀 더 좋은 곳인데 여기를 백제가 가져가고 상류는 신라가 차지하는 어떤 상호간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진흥왕이 기습공격을 해서 한강 하류를 빼앗아 버리거든요. 약간 배신 느낌이 들긴 한데 아무튼 이 과정에서 백제의 왕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바로 성왕이었죠. 우리 장을 넘겨가지고 이제 가야의 모습을 볼게요. 지금 신라는 이렇게 해서 전성기를 맞이했다라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삼국 통일과 관련된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단원에서 좀 볼 거예요. 다시 가야 볼게요. 가야는 삼한 가운데에서 변한에서 출발한 국가였죠. 아까 신라는 어디였어요? 신라는 진한. 아무튼 가야는 변한에서 출발한 그런 국가인데 백제나 신라와는 달리 이게 통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소국 한 6개, 7개. 그래서 아라가야, 고령가야, 소가야, 성상가야, 금관가야, 대가야 이런 식으로 해서 소국이 여전히 독립적인 그런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슨한 연맹의 모습을 띠고 있어서 우리가 가야연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튼 이 가야연맹은 결국 중앙 집권 국가로 되지 못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백제와 신라에게 땅을 야금야금 뺏기게 됩니다. 이 많은 가야 가운데에서 건국설화가 우리가 널리 알려진 게 바로 금관가야일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금강가야를 만든 사람이 김수로라고 했었죠. 그럼 다시 여기 봐볼게요. 금강가야의 발전의 모습을 보면은 이 지역에는 철 생산도 많이 되고 벼농사도 많이 지어요. 경제력과 군사력이 되기 때문에 굳이 힘을 합칠 필요가 없나 봐요. 그래서 각각의 소국들이 독립적인 모습으로서 운영이 되는 거죠. 한편 초기에 이 가야 연맹의 주도권은 금강가야, 약간 해안가 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 가야가 주도권을 잡았지만은 예전에 신라의 내무랑이 고구려 군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다. 당시에 신라를 백제, 가야, 외 이렇게 세 개의 국가가 고립시켜가지고 막 털어먹었어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 내무랑이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죠. 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무릎을 꿇으면서 뭐 신하가 되겠다 이런 식의 글을 편지를 남기기도 하는데, 아무튼 당시에 신라를 도와주고자 했었던 바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가야와 외를 치게 돼요. 그 과정에서 금강가야가 쇠퇴를 하게 됐고, 그 빈틈을 바로 내륙에 있었던 피해를 별로 받지 않은 나라예요. 대가야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금강가야, 후기에는 대가야가 주도권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래 지도 보면은 이 좀 중요한 지도예요. 이게 바로 가야 연맹에서의 주도권이 옮겨지는 모습인데, 금강가야가 대가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페이지 넘겨서 61쪽 볼게요. 이렇게 중앙 집권화가 되지 못한 연맹 왕국체였던 가야 연맹이 점차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중앙 집권화를 이뤘던 백제와 신라는 가야를 서로 간에 차지하기 시작해요. 아무튼 이런 관계 속에서 힘이 점차 약화가 됐고, 금강가야는 신라의 지증왕이 차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대가야는 신라의 진흥왕이 차지하게 되면서 가야 연맹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멸하게 됐지만은 이게 가야 연맹이 꽤 유명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어떤 철 왕국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얇은 철로 만든 갑옷도 있어요. 움직이기 편한 쇠사슬로 만든 그런 갑옷도 당시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잠깐 뒤로 가볼게요. 60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에 왜 이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잘 안 나오네. 이 철검 보여줘, 철검. 이것도 당시에 만든 그 매우 순도 높은 철로 만든 그러한 가야의 특산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봐보면은 당시에 이런 철들을 그때그때 만들기도 하지만은 미리 재련된 철 덩이들을 당시에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걸 바로 덩이쇠라고 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이즈가 제각각인데 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녹여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뭐 낭랑이나 백제, 신라 저기 외까지 팔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야가 부를 축적하는 큰 어떤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랬었는데 이 나라는 결국 갈기갈기 찢겨지게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좀 배웠었죠. 이 가운데 고백신 여기는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가야 같은 경우는 연맹 왕국에서 이게 나라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 중앙 집권 국가가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걸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볼게요. 교과서 62쪽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런 어떤 배도 있고 뭐 섬도 있고 뭐가 있죠. 우선 가야랑 부여는 연맹 왕국에서 이제 중단된 그런 국가들입니다. 한편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앙 집권 국가가 된 그런 나라예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한 6가지 정도를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중앙 집권 국가의 6가지 특징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했다. 이 모습. 이 과정에서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위를 세습하는 모습이 있어요. 세습이라는 말은 왕위를 물려준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왕이 되질 않죠. 다음 세 번째로는 왕의 밑에 있는 신하들의 위아래를 정해줘요. 그래서 관등제, 관직의 등급을 말하는 거죠. 관복제, 관등의 위치에 따라서 옷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신하들 사이에서도 위아래를 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부족제 모습, 그러니까 족장이 지배했던 그 영토들을 왕이 직접 지배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배웠었잖아요. 부족적 전통에서 행정적인 모습으로 행정구역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 행정구역이 편성이 돼서 왕이 직접 지배하게 돼요. 다섯 번째, 율령을 반포한다 라는 점. 율령은 규칙, 법 같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불교를 수용했다. 당시에 불교는 왕이 곧 부처, 그리고 귀족은 보살, 그리고 평민과 천민은 중생,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각각의 어떤 계급에서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매우 강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여섯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중앙 집권화가 완료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해서 삼국시대에 대한 모습을 마무리 짓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삼국의 문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봐요. 안녕.